자, 요번에 이제 볼 것은 이제 그 근세사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자, 이 근세사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고려사와 마찬가지로 그 통론을 읽어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09년 개정교과서와 심부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찾아서 볼 예정이에요. 자, 여기 이제 그 몇 페이지 보시면 한 통 255페이지 보세요. 자, 한 통 25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조선 건국과 관련된 내용인데 위화도 해군 이후부터 이제 그 태조가 집권하는 과정 요 관련된 내용이에요. 고려 초기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죠. 요 부분은 이 교과서에서 이제 한번 찾아서 읽고 통론 내용을 강독하겠습니다. 자, 보충자를 보시면요. 요번에 이제 볼 게는 근세사 보충자료거든요. 근세사 보충자료는 제가 밑에다가 제가 이제 그 강의 게시판 밑에다가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제 조선의 개국 관련된 내용을 이제 천재교과서에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후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이성계와 급진개혁파 신진사 대부는 본격적으로 새 왕조 수도를 나서면서 수입에 나서면서 그 정몽주는 온건개혁파를 제거했다. 그리고 신하들을 추대하는 형식으로 이성계가 왕이 올렸다. 자, 이로써 이제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새 왕조가 열리게 되었다. 자, 태조가 즉위한 후에 참고로 여기 태조라는 것은 묘호죠. 그래서 고려와 마찬가지로 조선도 왕을 칭할 때 묘호를 사용해요. 죽을 때 이제 그 종무에 올리는 그 신주따지 이름을 이제 묘호라고 하는데 묘호는 이제 항제국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묘호를 그 조종이라는 글을 썼다는 거는 이제 어, 제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종제를 사용한 모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가만히 있겠냐? 어떤 분이 게시판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중국에서는 볼 때는 그냥 겉으로 그냥 어, 그 조종제를 사용하지만 않으면 되지. 그 내부적으로 이제 조종제를 사용한까지는 그냥 무기는 했나 봐요. 원나와 달리 명청시대 때는 그냥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이 조종제를 사용하는 것을 그냥 무기나는 걸로 무기나는 식으로 해갖고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베트남도 이 조종제를 사용했거든요. 조와 종을 노를.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태조도 시호도 있고 조노도 있고 묘도 있지만 이름도 있고 보통 왕을 지칭할 때는 조선시대 왕을 묘호를 지칭하죠. 모고 그 모는 조종제를 이제 지칭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내용을 볼게요. 자, 그래서 민심 안심을 위해서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한동안은 국호도 그대로 고려했고 자기도 왕이라고 하지 않고 건지 고려 국왕이라고 했어요. 건지 고려 국사라고 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조선이라는 국호를 이제 바꿨죠. 자, 이는 당군이 세운 그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조선은 이제 고조선이 되는 거고, 요때 이제 조선은 이시조선. 이제 우리가 보통 조선할 때 이 조선을 얘기하죠. 처음에 이제 국고를 정할 때, 이걸 명나 태조 홍무지한테 뭐냐면 선택을 받으려고 이제 사신을 파견했죠. 그래서 조선과 한영 요 두 가지 이제 국호 중에 어느 것이 낫냐 이렇게 했는데 이 그 주원장은 조선이나 국호를 그 쓰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아마 이제 어, 이미 조선이라고 정해놓고 추인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조선이 한양보다는 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한양은 이제 이성계 고향을 이제 국호를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한양보다는 조선이 널리 중국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 그냥 형식상 물어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하여튼 또한 개경에서 이제 한양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수도를 정했죠. 예. 그래서 한양은 한반도 중심에 위치했으며 한강을 끼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산으로 둘러싸 방어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읍을 정하고 동성을 쌓고 궁궐을 지었죠. 자,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한양을 도읍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경기지설이 아니라 이런 합리적 이유, 유교적 합리적 지휘관에 입각해서 정했다.
그래서 한반도 중심에 있고 한강을 끼고 있고 산으로 둘러싸서 방어하기도 유리하였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면 이제 한양을 이제 뭐냐면 만들었죠. 그래서 경복궁을 중심해 갖고 여기 그 사대산을 끼고 여기 이제 성을 쌓았죠. 이 한양은 태조부터 태종 때까지 만들어진 성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궁궐마다 인이해지된 유교적 덕목을 반영해서 홍의지문, 동의문, 숭례문, 숙종문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이런 궁궐 같은 것도 이름 정하거나 뭐 경복궁이나 이름 정할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도전이죠. 정도전. 그래서 정도전은 조선 초기 때 중앙관청이라든지 지방 그 행정구역 명칭, 그다음에 한양의 어떤 여러 간서들 명칭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 사람이 위해서 손을 거쳐갖고 정해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면 자, 조선 건국을 주도한 정도전과 조준 등 신진사대 부들은 성리학을 국가와 사회 운영의 기본 이념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특히 정도전은 국가의 근본 백성이라는 민본주의 정신을 강조해서 능력 있는 재상의 정치를 주도한다고 생각해고 있다. 자, 정도전 인물 관련된 내용, 정도전 사상과 관련된 내용은 기출문제 두 번이 나왔어.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는 아예 정도전을 중심해갖고 조선 초기 역사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도전도 근본적으로 이 사람도 왕도주의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왕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단 개인적으로 역성혁명 때는 어, 패도주의도 좀 인정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왕도주의였다는 거. 또 이 사람이 좋아하는 책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맹자와 주대야. 그래서 맹자는 이제 그 후에 역성혁명론을 이제 합리화시키는데 이용했고, 주대는 조선을 건국할 때 여러 가지 간직이라든지 간청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정비할 때 이용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가전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 주대에 나와 있는 토지 공개령 개념 그리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간섭을 해갖고 이제 어떤 경제를 이끌고 새롭게 이제 조직을 만드는 이런 것도 다 주대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주대는 우리나라 고려 후기 때 들어와서 이 정도전의 어떤 개혁 사상에 큰 영향을 줬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 주대를 상당히 강조하죠. 그래서 개혁 정치할 때는 꼭 주대를 들먹이면서 얘기를 해. 예. 그래서 이 정도전의 사상은 그 밑에 있어요. 예, 민본주의하고 재상 중심의 정치인데 여기도 좀 읽어볼 게 뭐냐면 조선건국전이라는 이제 정도전의 사찬사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재상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해요. 재상을 총재라고 또 하죠. 이거 원문이 총재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임금의 직책은 재상이 정했는데 한 사람을 정했는데 재상은 이제 뭐냐면 위로는 임금을 두고 백성을 통솔하면서 만민을 다스리는 게 직책이에요. 요게 예전에 나왔어. 왕의 직책과 그 다음에 재상의 직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왕이라는 사람은 고려시대 때 볼 때 이제 그 정도제 입장에 볼 때 왕이라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무능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예, 특히 고려 후기 때 왕들은 솔직히 공민왕을 제외하고는 뭐 청상이나 이세삼 제외하고는 되게 어린 왕들이 많죠. 뭐 충무왕이나 충종왕이나 그리고 충해왕 같이 뭐 포악한 군주도 있고 그래서 뭐 복불복이야. 그러니까 임금에게 모든 책임 정치의 책임을 맡기면 망할 수가 있어요 나라가. 차라리 임금은 그냥 재상을 정하고 상징적 존재로서 놔두고 모든 일은 재상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재상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오랫동안 여러 가지 학문적 경험적인 능력도 되게 많잖아요. 국정 능력도. 그러니까 재상한테 권력을 줘야지만 뭐냐면 국가가 평화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총재, 재상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왕의 역할은 그냥 재상만 상명한 재상만 선택하는 게 주 역할이고 모든 국정은 다 재상에게 맡겨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중앙 집권을 추구하고 있지만 왕권 강화를 추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강조하는 사람이야. 자, 이런 측면에서 누구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냐면 이방원과 대립할 수밖에 없죠. 자, 이방은 중앙 집권적 체제는 이제 맞아. 이 사람은 동의하지만 이 사람 입장 볼 때는
그걸 누가 주도를 해야 되냐? 신하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왕이 주도해야 돼. 왕의 권력을 집중해갖고 그걸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방원과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병학파 문제를 계기해갖고 충돌하고 제1차 왕자연한 때 이 당시 그 이방원이 정도전 제거를 해버렸죠. 자, 그래서 이 정도전에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에 많이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세요. 이 사람은.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조선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유교 정치를 추구하여 불교가 크게 위축되었다. 고려와는 달리 국가가 주관한 불교 행사나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래서 왕건이 이제 만들 때는 숭불 정책을 했잖아요.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때는. 근데 이 당시에는 불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나빠졌어. 불교가 부정부패 빠지고 그 등등 사원절 학대하고 그러니까 이걸 내세웠다간 민심을 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 불교 행사 제도나 이런 것들 행사나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승려가 되는 걸 어렵게 만들었죠.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불교에 대한 억압은 조선사에서 유교의 역할과 의미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초기에 관련된 내용을 쭉 읽어볼게요. 이거는 조선 초기 하면 이제 태조 때부터 해서 성종 때까지 얘기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뿌셈이라든지 한통할 때 얘기를 해드리고 여기에서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만 좀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할게요. 자, 조선 초의 제도 전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도전 등은 태조의 신임 안에 국정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태조는 이제 그 정치를 할 때 어떤 그 국정 시스템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신들 측근을 데리고 정도전 같은 측근을 데리고 정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건국 세력들 이방원 건국 세력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용한 사람이 이방원이죠. 이방원이 건국 세력들 결집을 내갖고 태조와 태조 측근 세력을 쳐내기 시작해. 이게 제1차 왕자의 난이고요. 자, 하여튼 이방원은 난을 일으켜서 어린 동생의 세자와 정도전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자, 태종은 공신이나 왕족의 사병을 혁파하고 원래 태종이 이제 일어났던 배경 중에 하나가 그 정도전 사병 혁파거든요. 예, 태종 자신조차도 이제 사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냐면 위치가 이제 사람의 생각을 만든다고 태종이 왕위가 되니까 이 사병 혁파를 안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사병 혁파를 계속 어, 사병을 혁파하지 않으면 왕권이 위협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병을 혁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태종의 정책은 종전의 정도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정돈의 중앙 집권 정책을. 그래서 공신은 왕족의 사병을 혁파하고 군사권을 왕에 집중시켰고요. 육조 직계 실시에서 왕권을 강화했다.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냥 토지와 인구를 조사해서 양안과 호족을 이제 작성하고요. 양안은 토지 대장을 말하고 호족은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다음 호패법을 시행했다. 자, 이 호패법은 시행은 했는데 하도 많이 많아갖고 집회를 거듭해요. 예, 이거 좀 뒤에 있다 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은 태종이 다진 안전된 왕권을 바탕으로 유교 정치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정책 연구기관으로 집현전을 설치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유교적 제도와 의대에 대한 편찬 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왕이 신하와 함께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등을 읽으며 정사를 토론하는 경영과 서연을 강화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경영에서는 그 왕과 신하가 유교 경전을 이제 논하면서 얘기를 하는 공간이지만 여기에 동시에 또 고위직 관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정치도 같이 해. 그래서 이걸 경영 정치라고 하죠. 그래서 왕에 따라 경영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경영을 너무 싫어해서 좀 하다가 이제 때려쳤고 그 다음에 영조와 정조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영조는 경영을 되게 좋아했다고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의 역할을 중시한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했다. 자, 뒤에 이제 의정부 서사제 육조 직계제 실시 과정과 내용은 뒤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이러한 노력의 힘입어 유교에 근거한 문물과 제도를 크게 정비되었다. 자, 세종이 죽고 이제 명종이 이제 즉위하는데 명종이 금방 죽었죠. 이거 어린 단종이 즉위했어. 그래서 신권과 왕권에 둘러싼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때 계유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세조는 집현전과 강연을 이제 폐지하고
다시 육조 집계제를 실시해서 왕권을 강화를 도모했죠. 그 다음에 아울러 군사제도 개편해서 그 국가의 기본 법조인 건국대전을 편찬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 건국대전 완성은 이제 성종 때지만 시작은 세조 때 했고 그 실제로 건국대전을 거의 7, 80% 세조가 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후 이제 성종인데 성종은 고려의 성종과 같이 묘에서 성종에 쓰인 것처럼 알 수 있는 게 뭐야? 조선의 어떤 문물 제도를 정비한 게 성종 때야. 고려 때 성종도 마찬가지지만 자, 성종도 그 고려의 성종처럼 유교를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세종 때 유교 통치를 모범을 삼아서 국가 체제를 다시 정비했다. 자, 이를 위해서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영을 강화했다. 그리고 건국대전을 반포해서 법전을 근거해 보다 합리적인 국가 운영을 깨했다. 자, 이 건국대전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죠. 예전에 기출에 나왔고 이건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탐구 문제를 좀 볼 게 있는데 고려 초기와 이제 고려 건국 조선 초기와 조선이 건국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조선이란 그 국호를 왜 정했냐? 아,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보면 그 당시 이제 초창기 때 일동 사망 의식이 남아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몽골 침입 때 우리가 단군에 의한 민족 의식이 남기면서 이때 이제 이런 의식들이 조선의 국호를 정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통일신라 시대에는 옛 고구려 백제 주민들은 수소 고구려 후에 백제 후에 라는 삼국 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후백제와 후고구려 성립은 이런 배경을 이루어진 것이다. 고려 시대에도 삼국 유민 의식은 일통사망 의식이죠.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모청의 서경천도 운동, 고구려 계승 의식, 신라 계승 의식의 대립을 있으며 보여준 사건이었고 또 무신집권기에 어, 봉기한 최강수, 이현열, 김삼은 이 사람들 이름 좀 외워주세요. 예. 이 사람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부흥운동을 내세웠던 사실은 신라의 삼국 유민의식과 여전히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 김삼인의 난이 그 신라 부흥의식과 연결됐다라는 건 약간 학자마다 의견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그 김삼인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그 김삼인 난을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 누구의 아들이죠? 이민의 아들이 이제 와서 이제 그 총사령관, 부사령관 내려가는데 김삼인한테 여러 가지 정보도 알려주고 그리고 김삼인 군대 여러 가지 농민 군대에게 물자도 대주고 뇌물도 받아먹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신라 부흥 의식을 내걸었다? 하기엔 좀 그래요. 학자마다 논란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민이 만약에 나라를 세웠으면 그냥 신라 계승 의식 갖고 있었으면 자기가 이제 정권을 바꾸고 이제 고려 왕조를 폐하고 나라 세울 수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통해서 김삼인을 지원해서 신라 부흥을 깼다는 게 좀 약간 지금도 학계에서 의견이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 자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하지만 몽골 치니까 원의 간섭에 저항하면서 우리 민족은 고구려, 백제, 신라 후예이기 전에 다 같이 단군의 후예라는 것을 인식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제왕계 이런 의식이 반영되었고 조선의 성립은 단군과 고조선 우리나라 역사의 기원 삼는데 삼는 인식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 단군 연정이 있는데 요거는 이승만 대통령 때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단군은 특정한 역사적 인물은 아니라 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때 당시 청동기 시대 때 제사자 겸 그러니까 제사장 겸 정치가 부족장의 호칭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단군 왕검이라는 그건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호칭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사장이나 부족장의 호칭.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한양 유교적 이상을 구현하다 이렇게 했는데 자, 한양은 이제 주대에 참고해서 했어요. 주대는 이제 누가 좋아한다고 했죠? 정도전이 되게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양의 구도라든지 명칭이나 이런 거는 다 주대에 더 입각해서 만들어진 거야. 자, 조선왕조는 주대를 참고해서 한양을 유학이 지향하는 이상적 도시를 만들려고 했다. 주대는 공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중국의 주의 문물을 정리한 책인데 이거는 그렇다고 한 것뿐이고 실제적으로는 그게 나중에 가탁이 많아가지고 이게 공자가 편찬한 책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법가족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육아의 경전에 법가족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후에 만들어진 책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례는 법가족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이 책은요. 자, 하여튼 계속 읽어보면 주례에 따라서 북한산 아래에서 경복궁을 남쪽으로 향해서 짓고 왼쪽으로 오른쪽 각각 조상에게 제사를 지는 종묘와 그 다음에 토지 및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을 두었죠. 여기에서 이제 위에 경복궁이 있으면 경복궁 위층으로 해서 종묘 사직을 왼쪽 오른쪽인데 요 내용은 이제 주례에 대한 거예요. 주례 같은 게 북쪽에 뭐냐면 궁궐을 두고 종묘와 사직을 각각의 동서방향으로 위치시키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복궁도 이게 이 사람도 이제 정도전이 지은 거죠. 경복궁의 다른 건물과 문 이름도 시경이나 서경의 유학 경전을 딴 거야. 이 경복궁 명칭 자체도 이 누구냐면 정도전이 지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시경에 나와 있는 구조를 따가지고 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도전이 꿈꿨던 조선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지학사에 있는 내용인데 조선 건국 이후 제도를 정비하는 데 앞장선 정도전은 조선 건국정 경제 문강 같은 저서를 통해서 정치 구상을 남겼다. 그런 재상이 중심된 정치 체제를 지향했다. 이게 조선 건국전의 총제도내에 반영돼 있죠. 기초에 나왔던 거고요. 또한 명에 대한 사대를 인정하면서 이들 조선의 주권과 자주성을 지키는 수단을 보았다. 자, 이에 따라 요동정벌도 계획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요동정벌할 의도가 있었냐는 건 아직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요동정벌 계획을 통해서 사병을 국가 공병화 시키려고 했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을까? 사병을 공병으로 만들려고 했고 중앙 집권 강화 이런 명분으로 그 요동 정보를 내걸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그 주원장이 이 사람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해서 중국에서 잡아오라는 식으로 문제 요청을 했고 조선은 거부하는 과정에서 포조문 사건이 일어나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요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관련 부분 강독할 때 좀 얘기할게요. 자,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정도전은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 지향 이방원과 갈등을 빚었다. 아까처럼 얘기했처럼 정도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취하고 했지만 그 방법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였어요. 재상 중심이었고. 근데 이거는 국왕 중심의 어떤 정치체제에 지향 이방원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빼먹었네. 안 읽었네요. 네, 또 정도전은 본인이 소유한 땅에 가정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고 생활 나가는 자장농을 육성하려고 했다. 그리고 성리학을 앞에서 불교 교리를 비판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그 통론 내용을 이제 읽어보죠. 자, 위화도의 군과 사전 계약을 통해서 정치 경제적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정몽중 반대색을 제거하고 마침내 공양으로부터 성향을 받아 왕위에 오르니 이는 곡 조선의 태조이다. 자, 이에 475년 왕업을 지놓은 그 고려 왕조는 멸망하고 새로운 그 조선 왕조가 건국됐다. 선양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공양은 그 이성계에게 성향으로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이성계 일파가들이 그 공민왕의 그 후비들, 그러니까 공민왕의 이제 부인을 좀 협박을 해갖고 좀 뭐냐면 강제로 공양을 끌어내는 거죠. 예. 근데 이걸 성향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자, 하여튼 자, 이에 이제 475년 왕업을 지녀온 고려 왕조는 멸망하고 새로운 조선 왕조가 건국했다. 자, 이성계 혁명은 그 이방원, 남원, 뭐 조준, 정도전에 밀입하고 도평의사사의 공식적으로 승낙을 얻어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도평의사사는 형식적인 기구이긴 하지만 아직 고려 초기까지는 예전에 건의가 남아서 국가의 모든 대소사들을 요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도평의사 형식적인 승낙이 필요했던 거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있죠. 도평의사사는 고려의 고간의 합의 기관이었고 최고 정보 기관이고 공양왕 양의와
이성계의 즉위도 이 기간에 의견을 결치는 형식으로 바로 정통성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태조는 모든 법제와 문물을 전조의 고사에 따라 전조는 고조의 그 내용이죠. 고조의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 따르게 선포했지만 이는 민심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고조의 구신을 제거하고 등장한 신정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새로운 정치 기반의 조성이 필요했다. 자, 이 작업은 우선 최고 권력 기구를 개편하는 데서 시작됐으니 군제 개편과 이에 따라 도평 의사가 약하다. 자, 태조는 즉위하자마자 종래 군제를 개편해서 만든 의홍 친군위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게 의홍 친구인은 이게 이제 자기의 그 사병 조직을 개편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예전에 데려갔던 그 한경도 지역에 있었던 그 조직을 개편을 해갖고 자신의 어떤 측근 군대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국가의 공병 시스템을 포함시켜갖고 만든 것이 의용 친군이다. 그래서 자위, 우위 이렇게 두 개의 군대로 다시 개편을 하죠. 자, 이 기구는 국왕의 친위병 조직으로 중앙군 병력을 핵심이었다. 다음에 의용 친군을 다시 의용 상군부로 이제 확대 개편하면서 병력의 중앙 집권을 이루고했다. 자, 위용 상군부의 설치는 도평 의사사의 어떤 약화시키는 조치였고, 요때 이제 그 주도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정도전이죠. 예. 그리고 이때 정도전은 그 태조한테 많아서 사병도 혁파해서 사병 혁파 관련된 내용인데 요 부분은 잠깐 기본 강의 때 좀 내용을 좀 보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군사제도 개편 내용은 이제 정도진이 주도를 했는데 요게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거죠. 자, 정도전은 크게 중앙군을 재편하고 이제 지방 사병을 확파하는 두 개 방향으로 했어요. 종전에 고조시대 2군 6위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2군 6위가 이게 거의 뭐냐면 뭐라 할까요? 그 허행했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본 것은 다 빠지고 실제는 남은 군대가 아니었어요. 형식상 남아있는 부대였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뭘로 개편했냐면 12도 개편했어. 12도.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그 충군이 있죠. 요걸 이제 자위와 우위로 나누고 요걸 핵심 병력으로 삼고 이게 두 개 병력이죠. 두 개 위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 2군 6위 2군 6위냐면 8개 부대잖아요. 예. 8개 부대를 합쳐가지고 8위를 합쳐서 2와 핵심 부대를 합쳐갖고 만든 게 10이에요. 그리고 11을 다시 뭘로 이름을 바꿨냐면 14로 이름을 바꿨어. 14. 예. 그리고 이걸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위용 상군부로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총괄을 하게 있죠. 그리고 요 판위용 상군 부사를 누가 했냐면 정도전이 한 거야. 위용 상군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주도했던 그 핵심 그 자진 판위용 상군 부사를 정도전이 총괄을 해갖고 맡았다. 이 14는 나중에 이제 태종 때 12사로 바뀌고요. 세종 때는 14, 다시 세종 때는 12사, 그다음 문종 때 5사, 그러다가 이제 그 세조 때 조선전기 중앙군인 5위로 바뀌어요. 5위로 명칭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은 사병학파예요. 사병학파. 사병학파를 좀 설명하려면 예전에 이제 고려시대 때 원수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봐야 돼요. 제가 원수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원수제는 이제 뭐냐면 그 고려기 때 나타나는 이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원수는 각 지역의 그 각 지역의 인력을 징발해갖고 그러니까 군 자원을 징발해갖고 군대를 이끄는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군을 이제 뭐냐면 징발할 수 있는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걸 패기라고 해요. 패기. 예. 그래서 이제 요 패기에 따라서 뭐냐면 군대를 징발해갖고 자기 이제 뭐냐면 군대를 만드는데 문제는 이 패기에 따라서 이제 군대 징발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시야에 있는 군대들이 사병화돼요.
그래서 고려 후기 때 이제 이런 사병화된 군대를 이끌고 정책 개입하는 정치 군인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선 초기까지 계속 연결된 거야. 조선 시대 때도 이제 건국 과정에서 이제 사병들을 동원해 갖고 건국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측근들이라든지 그다음 왕자들이 사병들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려 그 당시 이성계는 이 사병들을 이끄는 그 원수들 이름을 뭘로 고쳤냐면 절제사로 이름 고쳤어. 그리고 절제사를 이끌었던 그 총지휘관들을 첨절제사 첨을 붙여서 첨절제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첨절제사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왕자라든지 그 다음에 공신들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자와 공신들이 사병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왕의 입장을 볼 때 상당히 위협적이죠. 그래서 이걸 사병학파를 이제 뭐냐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내걸었던 것이 뭐냐면 요동정벌이죠. 앞에서 영유한 요동정벌을 내걸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동을 수복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절제사에 있는 병력들 사병 집단을 이끌고 그 당시 그 정도전이 훈련을 시켰어. 그래서 자기가 진도라는 책을 만들어서 진법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병들은 시위군이라고 하는데 절제사 밑에 있는 군대들을 그래서 이 시위군들의 그 통제권을 자기가 장악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대신과 왕자 등 절제사 세력들이 약화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대신과 왕자들 입장 할 때는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이방원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방향을 돌아서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주도했던 이방원조차도 막상 자기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병은 그대로 놔둬서 안 되겠다. 왜 왕권의 위협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던 정도전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다. 그래서 정도전의 군사계도 개선 중앙군 개편하고 사병역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고요. 자, 중앙군 개선은 그 앞에서 이제 2군 6위를 12, 14로 바꾼 다음에 이용 상군부를 설치해서 자기가 판이군 상군 부사가 돼서 이걸 총괄을 했다는 거. 그다음 사병업파 같은 경우에 진도에 근거해서 진법 훈련시키고 시위군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대신과 왕자들 절제사 세력들을 약화시켰다는 거. 자,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게 기출문제 나왔어.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걸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올려놨더니 어디에서 뭔 말 듣고 왔는지 모르는데 어 이게 틀린 게 이게 이제 틀렸던 게 이제 오답 내용인데 이때가 이제 12였고 14는 세종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심부셈에서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세종의 14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걸 이제 뭐냐 반박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심부셈은 모든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건 아니죠. 예, 드문드문 이제 중요한 사실들만 자기가 편집한 자료예요. 어, 근데 이걸 심부셈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 내용은 국편에도 있고 조선왕조 실록에도 있는 내용이야. 12에서 14 개편 관련된 내용. 그래서 14 개편 내용은 세종 때만 있다 해갖고 심부셈에 있는 내용에서 그것이 틀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중앙군 개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통론 내용을 이제 읽어볼게요. 자, 궁정이 유연 상군부로 기속되는 과정에서 중추원의 군정 기능은 허명화됐고요. 예, 이 중추원은 이제 고려 시대 때 군대 어떤 총괄을 맡았던 기구죠. 예, 도평의사의 국무 기능 역시 소멸되면서 도평의사사는 정무만 관장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도평의사사가 정무만 관장돼서 했다고 해서 도평의사의 권한이 확 줄어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제 태조의 측근 세력들 있죠. 정도전이나 이런 세력들은 대개보면 도평의사사에 개입해서 도평의사 재신이라는 이유로 통치를 하게 돼요. 예, 측근 정치, 소수 측근 정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도평의사사는 권한이 계속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방원이 집권하고 나니까 이게 예전에 그 이성계의 측근 정치의 어떤 원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도평 의사사를 폐지하고 정종 2년 때, 실제 이방원 때죠. 아니, 제 이방원이 통치했던 때죠. 요때 의정부로 이름을 바꾸죠. 예. 그래서 의정부에서 권한을 주게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를 실시했잖아요. 근데 의정부가 너무 권한이 커지니까 이걸 좀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해갖고 이게 이제 태종 4년 때부터 6조 집계제를
시시하죠. 예. 그래서 요것도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 태조는 문무 관리의 선발과 임용 절차를 이제 제대로 세울 수 있고 이에 무가와 그다음 이가를 실시한 관리 선발 제도는 문무 위역 음양 사료 무음제 그래서 칠가를 줬어. 칠가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칠가라는 것은 그 안에 이제 과거와 음서를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직무중심의 지배층을 재편하는 의도에서 나온다. 자, 고려 시대의 과거와 조선 시대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인재선발 방식의 차이점이 뭐냐면 고려의 인재선발 방식 음서라는 게 있잖아요. 음서는 시험을 안 보고 그냥 종 5품이면 5품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간직에 진입할 수 있어. 자기 아버지가 또는 자기 주변 사람들이 5품 이상이면 선택을 받아갖고 타금자가 돼갖고 관료를 선발할 수 있죠. 자, 근데 고려 시대 때 달리 조선 시대 때는 무조건 시험을 봐야 돼. 심지어는 음서 비슷한 이 문음제 음서는 문음은 이제 음서 하나죠. 그리고 문음제는 2품 이상인데 2품 이상 고관 자제다도 뭐냐면 시험을 안 보고 그냥 뭐냐면 간직에 올라갈 수 없어요. 시험을 봐야 돼. 간단한 시험이지만. 음. 그래서 심지어는 이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시험이 쉽지만 과거 시험보다는 쉽지만 그래서 문헌조차도 뭐냐면 어느 정도의 시험을 거쳐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무조건 관리가 선발되는 제도예요. 예, 이걸 볼 때는 이제 상당히 고려 시대에 비해서 공정한 것 같아요. 이분 측면에 볼 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요즘에는 뭐 시험도 안 보고 뭐 대학도 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학제 시험 제도를 강화시킨 것은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키고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통치기구의 개편 지방제도에 관해서 취해졌다. 1393년에 태조 2년에 관찰사 제도를 복구하고 각도의 전임 행정기관을 배치하고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을 강화시켰고요. 또한 지방 9년의 행정기관인 수행의 자금을 6품 이상의 창상관을 올려놨어. 예. 그래서 상당히 뭐냐면 좀 직이 높은 창상관 지고 유명했죠. 예전엔 천하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마 이제 그 당시에 토호 세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 토호 세력들을 좀 견제시키는 목적에서 이제 이렇게 수행의 자격을 올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종래 수옥현이나 항소, 부곡, 소 등의 수정이 파견되지 않는 행정구를 확보하고 주연에 통합시켰으며 그래서 항소, 부곡을 폐지시키고 속현도 폐지시켰다. 자, 항소, 부곡 폐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언급됐었죠. 자, 그다음 고려말 농민의 유의 도망으로 무시해진 군현제를 재조정했다. 자, 군현제 개편은 토착 항리 세력 기반을 약화시키고 그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는 내용이다. 자, 이거는 지방제도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고려시대 지금 군현제가 다른 것은 고려시대에 군현된 신분적 예속 관계에 의해서 재편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에 살아 주현에 따라서 어떤 또 속현에 사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이제 그 신분 관계가 정해져 있죠. 근데 요때 9년은 인구와 토지 개수에 따라서 편제된 거야. 그러니까 행정적 성격이 상당히 많이 강해졌어요. 물론 완전히 그 신분적 요소를 이제 떨쳐내기는 힘들다고 해도 그러니까 떨쳐내지는 못했지만 행정적 요소가 상당히 강화됐다. 고려시대 비해.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부분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러한 일련의 시책과 세왕조의 개창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도 이행제로 농공 행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태조는 그 자신의 지지하는 개국 공신과 원종 공신을 이제 식부하는데 개국 공신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태조에 도움을 줬던 큰 사람들을 얘기하고 1등 공신을 얘기고 원종 공신은 개국 공신보다는 공연이 낮지만 옆에서 보조해 줬던 사람이야. 예. 그래서 절대적인 공헌을 하지 않았더라도 약간의 보조를 했던 사람 원종 공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토지와 노비를 분급해 주었다. 자, 이로써 국왕과 신하단 군사관계 속에 공신한 특별한 유대관계 하나 더해가지면서 신하왕조에 충실한 신하가 되었다. 자, 세왕조가 개창되면 국고개정과 국대 신정이 또한 요구되는데 즉위 직후 태조는 친명 4대 정책 노선에 입각해서 명태조에게 즉위에 대한 승인과 함께 조선과 한영의 어느 국호를 정할 것인가를 요청했죠. 자, 이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국호를 누구한테 요청했다? 명태조에게 요청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야, 사대주의 입각한 거 아니냐 이거 완전히. 근데 아직까지 그건 없고 사대 정체가 보시면 되죠. 왜냐면 명태조가 좀 성격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치를 볼 수가 없어. 볼 수밖에 없겠죠. 잘못하면 이제 신생 왕조인 조선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좀 약간 이제 눈치를 보는 차원에서 이제 조선이나 한양을 정했는데 어차피 국호는 원료 정해서 조선을 정한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근데 이제 명태조도 조선을 정했고 왜냐면 한양은 듣보잡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성계 고향의 이름을 땄다고 하는데 어차피 명태조도 조선이라는 이름을 정할 거라 생각해서 이게 인지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후에 국호는 조선에 택정되어 태조 2년부터 사용됐지만 왕이 있으니까 아직 여진 문제, 세공 문제 때문에 어, 인정을 안 해줬어. 이건 질질 끌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명왕 조선공항에 금인과 고명을 보내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금인과 고명이 뭐냐? 자, 고명이라는 것은 왕위를 승인하는 문서고 금인이라는 건 왕의 인장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앞에도 언급했지만 이제 처음에 그 이성계가 왕이가 됐을 때 사실 왕이라고 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민심이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칭했냐면 건지 고려 국산한임을 했어요. 건지라는 것은 이제 대행하다. 고려의 일을 대행하다는 의미야. 예. 그래서 이제 왕의 이제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왕의 칭호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죠. 근데 이걸 책봉해 달라고 이제 요청했는데 거절했어요. 예. 그래서 조선 국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 조선이라는 국호는 받아도.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됐냐면 나중에 이제 태종이 즉위할 때 해결돼서 이 태종이 즉위할 때는 이미 이제 그 앞에 이성계나 영락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성계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성계하고 이제 대립됐던 그 홍무제가 죽었거든요. 그때 영락제가 즉위했는데 영락제 입장할 때는 이제 태종의 지지를 필요하니까 이 태종의 이제 그 태종의 왕 조선국왕이라는 그 칭할 수 있도록 고명과 그 인장을 금장 그러니까 인장을 줬죠. 금장을 금인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금인과 고명을 주면서 조선 국왕의 어떤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예. 요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진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 만주 그러니까 요동의 기속 문제 때문에요. 요동에 있는 그 만주족의 간할 문화 문제 가지고 그 당시 그 조선하고 명나라 갈등이 있었거든요. 예. 요런 문제 등등 해가지고 이 명나라가 조선의 국왕인 금이하고 고명을 보내지 않았던 이유도 있어요. 예. 자, 국도 그러니까 수도의 천도는 즉위 직후 그 의사가 표명되었고 그러니까 여기 빠졌는데 그 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태조죠. 이성계가. 이성계 입장할 때는 자기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예전에 개성이 계속 있기에는 좀 그랬나 봐. 그래갖고 예, 후세에도 나왔지만 그 당시 수도를 옮기는 문제가 되게 논의했고 여러 신하들이 반대를 했어요. 심지어 건국 그 공신조차도 개국 공신 같은 사람도 반대했어요. 정도전도 반대했고 왜냐하면 생활 기반이 다 어디 있어요. 개성에 있는데 굳이 이 좋은 개성을 놔두고 왜 한양을 옮기냐. 결국에는 이성계의 의지대로 뭐냐면 한양을 정해가지고 옮겼다는 거. 한양을 정할 때는 앞에서 온 남경기지설이 아니라 나는 유교적 합리주의 지휘관의 입각에서 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한양청대의 의미는 고려의 구세력의 정통 기반을 개경을 떠나 정통 기반 개경을 떠나 세왕조의 새로운 정치 기반 구축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그래서 세도읍은 여러 궁궐을 비롯한 종묘, 사직 등 가나 등을 구비해 성곽을 축조했고요. 그 다음에 1396년에는 모든 공역이 마무리되면서 집권적 양반 국가의 본물을 갖췄다. 근데 이제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옮겼지만 다시 왕자의 난이 일어나죠. 1차 왕자, 2차 난이 일어나니까 집권한 태종 입장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개경이. 피가 이제 서리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다시 개경 옮겼어.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게 정종 때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정종의 집권자는 이제 그 당시 이성계 이방원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계속 뭐냐면 수도를 다시 옮겨라 막 요청을 하니까 태종이 아버지 얘기를 듣고 종묘사직에 점을 치고 다시 한양을 옮겼어요. 그때부터 이제 수도가 완전 한양으로 굳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아이고. 자, 태조 이성계는 세왕조를 개청한 창업주로서 건국 후에는 혼란을 수습하고
정치 사회적 안정을 성취하기 위해서 강력한 왕권이 요청됐다. 이에 태조는 먼저 재신과 합자로 구성된 최고 권력기인 도평의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국가의 주요 정치 문제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국가의 주요 정치 문제에 국가의 도평의사를 하명하여 시행케 적극적인 정치를 했다. 그래서 앞에서 군사권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합의기구적 성격도 약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도평의사에서는 그냥 국왕이 전달한 걸 전달해주는 하명한 걸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로 했다는 거죠. 자, 개국공시와 원종공시의 선정도 태조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이를 도평의사서에 내려서 포상통을 명령한 것을 이를 나타난 것이다. 자, 태조 때 정치 운영은 또 하나의 특징은 도평의사사나 개국공신 등 다수의 관료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재신들을 운영하면서 왕권을 행사해서 보다 강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측근 정치를 냈다는 거야. 측근 정치. 남원이나 존조존, 뭐 조준 같은. 그냥 이러다 보니까 다수의 개국 공신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붙은 거야? 왕자인한테 이방원한테 붙은 거야. 그래서 예전에 태조가 이성계가 이제 그 나라를 세울 때 또는 왜구를 격퇴할 때 자기 그 오른팔 왼팔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붙었냐면 그 이성계를 버리고 그 아들 이방원한테 붙은 이유가 그 이성계의 잘못도 있어요. 네, 같이 좀 논의해서 권력을 좀 분배받고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독단하고 재신들 해갖고 정치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이성계는 무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싸웠던 때 이제 그 몇몇 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 짜고 막 계획 짜고 뭐 작전 계획 짜고 그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그게 남았던 거예요. 막상 제 왕이 되니까 정치를 할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 정도전이나 조준이나 남은 같은 친구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한 거야.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정권에 소외됐던 공신대 불만을 축적시켜서 지배층의 알력을 빚으면서 권력 투쟁을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들 과정에서 태조 정치가 끝나고 새로운 왕권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 지배층의 내부의 알력은 둘째 왕자의 난에서 이제 폭발되죠. 자, 요걸 이제 알려면 그 당시 이제 이성계 아들들을 봐야 되는데 이성계의 아들들 보면 이제 첫째 부인하고 둘째 부인 있죠. 첫째 부인은 신의왕후라고 하죠. 이 사람은 고향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결혼했던 사람인데 그 왕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은요. 예. 그래서 그 신의왕후에 통해서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예, 5명의 쭉 아들이 있었고 예. 6명이에요. 6명.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첫째 아들은 이 사람은 술 먹고 이제 일찍 죽었고 두 번째 아들이 방가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정종이 되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던 방간. 음. 자, 방간이고 세 번째 이제 아들이 이제 뭐냐면 방원이야. 아니, 다섯 번째 아들이 방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러면 싱의왕후가 이제 죽었으면 그러니까 싱의왕후 죽고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죽었으면 두 번째 아들이 정조가 이 사람이 뭐예요? 네, 세자가 돼야 되나? 아니면 조선 건국에 큰 도움이 됐던 방언이 세자가 되는 게 이제 순서인데 이성계는 측근세용 말만 듣고 두 번째 부인이었던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을 왕에 앉힌 거야. 그리고 또 신덕왕후 강씨가 두 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방법과 방석이 있어요. 방석 아주 어린 얘들 뭐 막내 아들이죠. 얘들 세대로 정해버린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나이 많은 신의왕후의 그 아들들 입장 볼 때는 기가 찬 노릇이죠. 자기들이 이제 세조 때 정종 조선을 건국할 때 큰 도움을 냈고 아버지를 보좌했고 나이도 많은데 어린 놈이 거의 막내가 그 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자를 식봉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또 뭐가 플러스 된 거야? 그 당시 그 정도전의 어떤 사병업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압되면서 난이 익힌 거죠. 자, 내용을 볼게요. 먼저 태조의 그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은 조선 건국의 최고 공로자인 정도전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가 왕위 계승 문제의 계기로 난을 일으켰다. 즉 조선 건국에 커다란 공을 세운 바 있는 방원은 태조가 이복 동생이었던 방석을 그 세자로 책봉한 것에 불만을 품어
방석을 후원하고 있는 정도령 남원들을 자기 형제들 제거한다는 부심을 내서 그 살해한 다음 방석 방법 형제, 그러니까 이제 신동항 강씨 소생을 살해했죠. 이게 제1차 왕자의 난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방어는 혐의 피하기 위해서 직접 세자를 체포하지 않고 둘째 방가에게 양보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 내걸었던 게 뭐냐면 두 번째 그 순서대로 왕위가 돼야 되는데 왜 막내 동생이 돼야 되냐? 세자 체포는 맞지 않다. 그 명분을 내걸기 때문에 방가를 이제 두 번째 그 양보를 한 거야.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방가는 그 당시 이제 정종인데 허수아비 왕이죠.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종이라는 묘를 받는 것도 나중에 받았어요. 이 사람은 숙종 때 받은 거야. 예, 그만큼 허수아비 왕이었는데, 자 일단 정종은 즉위하니까 개경호 도움이죠. 여기가 이제 왕자의 난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형제 간의 어떤 싸움이 격건돼서 자연 이변까지 거쳐서 잠시 피방하자는 뜻이었다. 그래서 얼마 안 이제 다시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제1차 왕자의 난을 실권을 잡은 방원에게 그 셋째 형이었던 방간이 도전을 해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 싸움에서 방간 쪽에 개국공시로 제1차 왕자의 공이 있으면서 1등 공시에 피봉되지 못한 불만품 박포가 개입돼 있었다. 그 양측의 군사적 충동에서 결국 방간은 방원에게 피하고 유배를 당하죠. 그래서 박포는 추살됨으로써 나는 평정됐고 이게 제2차 왕자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 아버지 이성계가 뜯어말렸어. 그래서 방원하고 정준한테 눈물 흘리면서 막 뜯어 말리니까 이 사람은 기양을 보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양에서 죽게 돼요. 예. 대신에 박포는 실제로 개입은 하진 않았어. 그 옆에 조언만 해주지. 그래서 박포를 이제 잡아다가 그냥 처형시켜 버린 거죠. 자, 둘째에 거쳐서 이제 왕자의 나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그 당시 왕자 간의 싸움뿐만 아니라 방원의 개국 공신세의 제고 과정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 난을 거치면서 실권을 잡은 방원은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한 후에 세자로 책봉되어 그 국권을 장악하고 왕권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종 2년에 단행된 사병학파 간제경이 그것이다. 그래서 정종 때 정치는 거의 대부분 태종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태종이 그 세자로 이제 책봉돼가지고 국권을 장악해서 이제 있고, 그럼 정종에게 아들이 없었냐? 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되게 뭐 정처에서는 없었고 후처에 있었어. 후처.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당시 처와 처를 구분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종 때문에 정종에서 이제 뭐냐면 그 태종 때 태종은 이제 왕위 계승하는 과정에서 정종의 그 처에 왕배에는 자손이 없고 처배만 있기 때문에 후궁이 때문에 그걸 좀 약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종은 후궁의 자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그 방원이가 왕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시켜서 서울 차대법을 만들었어요. 정치적 이유로 이것이 성리학적 사관과 의식과 가격돼서 결국에 조선 사회를 지배를 하게 되죠. 이 서울 차대법 내용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앞서 이제 태자는 즉위 이후에 이용상군부를 설치해 국문을 장악하게 하고 군사권의 통제를 했으며 훈친대 사병 양성을 그대로 허락했는데 이건 건국 초의 정황 속에 발생할 수 있는 번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거다. 그런데 이제 이런 훈친대 사병은 국왕의 병권의 통수를 어렵게 하고 더욱이 왕의 징탈을 사병에 기반한 무력충돌이 전개되게 이었다. 이에 방어는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고 나서 세자로 책봉한 직후에 왕 및 세자의 시위를 제한 일체 사병을 확파하죠. 그 지방에는 있어서 절제사들을 파하고 이 절제사는 예전에 고려시대 뭐라고 했죠? 원수라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절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들을 다 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몇몇 그 뭐냐면 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왕과 같은 그 호위 군사를 제외하고는요. 그리고 이들 사병을 이용상군부로 다 편입을 시켰어. 그래서 공명화시켰다. 그래서 모든 것을 조건을 국왕에게 집중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요 세조 때는 아니 세조 때는 태종 때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간제 개편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고려에서 조선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게 뭐냐면 그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제도 개편을 그 태종 때부터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종 때 보면 막 간청의 명칭이 막 바뀌어.
고려 간제가 조선 간제로 넘어가면서 간청의 명칭이 바뀌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면서 정비되다가 이제 선종 때 완비됐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 태종 때 간제 개편네요. 고려의 간제를 조선 간제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간청의 명칭들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요걸 한번 좀 볼게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볼 필요 있어요. 자, 조선의 이제 간제 정비 강정을 볼게요. 좀 정리를 해보죠. 자, 고려의 간제를 조선의 간제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그 예전에 문화부라고 했던 문화성의 재신을 의정부가 이제 이렇게 바꾸고요. 네, 의정부가 담당하겠고 낭사는 사관으로 분리시켜. 네, 그리고 중추는 폐지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삼사를 어, 요 삼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선시대 삼사가 아니라 고려시대 삼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을 담당한 이 삼사를 사평부로 개편한 다음에 호주에 통합을 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전에 썼던 이제 태조 때 의용상공부를 다시 숭추부로 계층을 시켜서 이 숭추부라는 것은 이제 군사적 역할과 왕의 비서 역할 다시 같이 있는 거예요. 중추원의 그런 역할도 같이 겸비한 거죠. 게다가 이제 뭐냐면 상군 도총부와 승정을 다시 분리시켜요. 그래서 상군 도총부는 군사적 역할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그래서 승정은 비서 기구로서 이렇게 분리시켜 나가죠. 자, 그 다음에 육부 판사의 지위를 정상품에서 정이품으로 승격을 시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정부 서사제에서 뭘로 바뀌었다? 육조 직계제로 바뀌었다고 했죠. 요거 이제 태종 3년에 4년에 바뀌는데 태종 4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가 권력 강해지니까 육조의 이제 판사의 권한을 올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좀 정삼품에서 정이품으로 승격을 시킨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서사라고 해서 이거 자 상서에서 임사를 담당했던 기구를 분리시켜서 그래서 이조와 병조 부담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조는 문간의 인사를 이제 담당하게 되고 병조는 무관의 인사를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예전에 이거 나왔고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의용상권부를 숭추부로 계층하고 상권 도충부와 승조가 분야인데 이 숭추부 내용이 요때 나왔어 시험 문제. 이게 아마 11년 기출 문제 나왔는데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네, 오타로 그러니까 오기도 나왔어. 오기도 오문으로. 그래서 오답으로 나왔는데 오답도 예전에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기출 문제 분석할 때 오답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숭추부의 명칭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전에 중추원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상군 도충부와 승조원 역할이 분리돼 나갔다. 예. 그래서 예전에 뭐 승선과 추미처럼 이렇게 같은 역할을 했나 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태조 때 이제 태종 때 실시한 조선 간제 정비 과정 한번 정리해봤고 읽어볼게요. 자, 방원은 사병국파와 동시에 간제 개혁을 단행했다. 도평 의사사를 완전히 폐지하고 왜냐하면 이제 방원 입장 볼 때 이 도평 의사사 최신들이 원래 권력이 약화됐지만 이 재신들 뭐 아문이나 정도령 이런 사람들이 측근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 볼 때는 도평 의사사가 측근 정치 온사고 생각을 한 거야. 대신에 의정부를 세웠고 이게 정종 2년 때니까 실제로는 방어 이 태종 때 만들어졌다 보시면 돼요. 예. 중추원 역시 폐지되고 그 직무는 의용상군도 소속이었다. 자, 태종 때 들어와서 의용상군과 군무를 정당으로서 도평사사 그 기능을 축소했지만 아직도 문화부 3사 중추원 구간들이 구성된 합의기구 남았는데 이때 의정부와 의용상군을 중심한 정치기구를 개편하면서 정부와 군부가 완전히 분리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구간은 합의기구의 해치와 문무 직무의 분리는 상대적 왕권의 강화를 초래했다. 자, 방언에 드디어 이제 정종 2년 11월에 왕에 물려받았으니 이 사람이 태종이 되죠. 왕에 오른 태종은 재차 간제 개혁을 추진해서 왕권 강화를 도모했는데 자 1401년 문화부를 폐지하고 그 구성을 분리시켜 제시는 의정부의 국가선물 총괄하겠고 낭사는 신선
사관원을 편성하였고 여기서 주의할 건 이 당시 이제 사관원은 나중에 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태종시대 때 그 사관원은 아직 이런 기능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오히려 대신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삼사는 사평부로 개편하여 의정부를 합쳐서 제외시켰으며 유흥상공부는 숭추부로 개칭하고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 중추원 고려시대 중추원의 기능을 동시에 맡았어. 군사적 역할과 비서 역할, 왕의 비서 역할을 동시에 맡았는데 국무위의 왕명 출납을 간접케 하여 종류의 중추원과 같은 성격 기구를 만들었다. 2년 뒤에 다시 이제 상군 총재부로 부활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군사적 업무는 상군 총재부, 그 다음에 그 비서 역할은 이제 승정원이 맡게 하죠. 자, 이어서 부활시켰다. 이어서 이제 태조 5년에는 세 번째 간제 개편을 당했다. 이때 이제 사평부를 호주로 합병시키고 숭추를 폐지하여 국무를 병조에 간장하게 했으며 종래 상서사를 맡았던 인사 기능을 이주와 병조에 기속시켜 육조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무의 서부를 육조 부담시켰으니 이제는 고려의 유지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 기구로 갖췄다. 자, 여기서 정무의 서무를 육조에 분단시켰다. 이거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뒤에도 얘기했죠. 육조 직계제는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의정부 권한이 강화돼서 있다가 나중에 14년에 가서야 이제 완전 육조 직계제 넘어가게 돼요. 자, 이에 결연된 한양의 창도는 이와 같은 개편을 통해 왕권에 확립된 기반에서 이루어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국도는 500년 동안 그동안 한양에 존속되었다. 그 1414년에 육조가 각각 국무를 그 의정부에 통합하지 않고 그 국왕에게 보고하면서 의정부 육조 직계제 확립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4년 때 실시했지만 확립된 거는 태종 14년 때 확립됐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의정부를 통하지 않고 그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제도인데 자 그래서 이제 확립된 육조 직계제가 확립됐다. 그 다음에 의정부 중심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육조의 집권 확대와 더불어 왕권 강화를 보게 되었다. 이로써 조선 왕조의 기반이 확립되고 전제 왕권을 성립하기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와 관련된 이제 조선 초기와 관련된 후셈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먼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40페이지 펴보세요. 40페이지. 이제 이거는 이제 사건이죠. 사건. 예, 조선 전기 관련된 사건 40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도읍지 관련된 한양 1차 천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음. 자, 한양의 천도는 태조 3년에 이루어진 1차 천도와 정종 5년 원년에 3월에 개경으로 한도한 태종 5년에 10월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2차 천도를 나눌 수 있다. 자, 태조 때 이루어진 1차 천도는 태조 3년에 10월 28일에 이루어졌다. 이어서 태조 3년에는 8월 13일 일부 신하들 풍수가의 반대에 불구하고 태조 이성계는 한양을 수도에 정했다. 태조 이성계는 자신이 한양의 새 도읍지를 정해놓고 개경으로 돌아와 당시 체결 위력인 도평의사들하고는 정식으로 천도에 건의케 했다. 왜냐하면 천도는 예로부터 국가의 중대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토목공사를 통한 백성들 고통의 수반대행이고 대신들의 동의는 물론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태조 3년에 8월에 도평의사사는 한양이야말로 앞뒤 산하의 형세가 빼어나고 사방에 도리가 고르고 배와 수레가 통하니 이곳을 도읍을 정하여 후세를 영구토록 전승하며 하늘과 백성의 뜻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한양에 이제 정한 이유를 여기 정언했어요. 이건 교과서 내용하고 비슷비슷한데, 자 한양은 산과 강의 형세가 빼어나고 전국의 팔도의 중심이 자리 잡고 있으며 육로와 수로의 교통 유지에 해당되는 점에서 나라의 수를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새 도읍을 결정했다. 자 이와 같이 한양의 도읍지도 타당성은 풍수 도참서서이 아니라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간 지휘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풍수 도참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교적
합리주의, 합리주의적 지휘관이 입각한 거다. 자, 그래서 태조는 이성계는 태조 3년 9월 신도궁골 조성도감을 설치해서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양을 파견하여 종묘 사직, 궁골, 간천과 시가지 도로의 터를 정하게 하고 그 지도를 만들게 했다. 자, 그리고 신덕부와 김준은 한양을 머무르면서 도읍을 건설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고 요때 그 명칭 같은 걸 정할 때 정도전이 큰 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천도한지 3년에 지난 태조 7년에 파도의 제1차 왕자이 나타났다. 충격을 받은 태조는 왕위를 정종에게 물려주고 은퇴했다. 정종은 제의가 잦다는 이유로 내세워서 정종 5년에 3월에 수술 개경을 한도되었다. 자, 개경의 한도한 직후인 그 정종 2년에 전에 제2차 왕자에 일어나 태조의 5번째 아들인 방원이 실권을 장악하고 그 왕이 올렸으니까 태종이다. 자, 2차 천도를 볼게요. 자, 이때 이제 태종이 개경에 있으면서 부왕이 태조를 계속 만났거든요. 근데 이 태조가 이제 태종한테 이제 내가 소원이 있는데 한양을 천도하라. 그러니까 한도를 다짐을 받았어. 예.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또 친아들 반대를 불러들고 물리치고 결국에는 한양을 천도를 했죠. 물론 이제 한양 제천도가 그 부왕 태조의 부탁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외에도 요기를 천도하고 사회를 천도하면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어떤 정책 계산도 같이 깔려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해갖고 이제 결국에는 태종이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물리치고 종무에 점점을 동전을 던져가면서 점을 치면서 결정을 해갖고 뭐냐면 결국에는 한양을 결정했죠. 근데 요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양청도 의미를 이제 쭉 볼게요. 자, 이후에도 한양청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지 않았으나 태종은 이궁인 창덕궁을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궁 이궁 체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조선 전기 때의 정궁은 경복궁이야. 경복궁. 예. 근데 이제 이궁은 창덕궁하고 나중에 이제 창덕궁이 작으니까 이걸 이제 성종 때 좀 확장했거든요. 담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게 창경궁이에요. 이게 이제 이궁이 된 거죠. 예, 정궁, 경복궁. 그래서 주요 이제 경복궁에 있지만 때에 따른 이궁으로 이제 옮기는데 요때 이제 태종 때 이 창덕궁을 만들었어. 태종이 창덕궁을 만든 게 뭐냐면 경복궁은 제1차 왕자의 난도 일어나고 자기가 형제도 죽이고 있잖아요. 거꾸로 했나 봐. 그래갖고 따로 이궁을 만들어서 창덕궁이 있고 태종은 경복궁 강우는 저도 창덕궁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태조 5년에는 10월에 한양의 제천도에 창덕궁의 문무 백관의 하나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 한양은 500년 동안 조선 왕조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양은 북방계와 남방계 아우는 명시상반 한민족의 수도인 동시에 국토의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해 확고분한 수도로서 종속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또 볼게요. 40페이지 펴보세요. 40페이지 폈네요. 네, 이거 있고 뒤에 내용이니까 29페이지 펴보세요. 29페이지. 자, 29페이지에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세왕조가 즉위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정치적 사항들이 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왕조가 개창했다 직위교사가 반포되고 의장법제 1인 2정조고사. 그러니까 의장과 법제들은 모든 그 국가 권력의 시스템들은 다 예전에 고려의 관제를 따를 것이다. 창문에서 한 것처럼 의장과 법제는 모두 고려 때 전례에 따른 것을 전제한 이 교수는 국호를 그대로 고려도 하고 세왕조 통치 방향을 18개 거쳐서 제시하고 있다. 문무 백관제도 공포했다. 자, 국고는 즉위교사는 고려도 쓰지만 왕조 개창의 급격한 변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조선과 한영이라는 그 두 칭호 가운데 명나라 뜻을 고려하여 태조 2년에 조선을 결정했다. 그래서 조선은 당군 기자조선에 취한 것으로 한영 태조 이성계 고향이 한경나라 영웅의 이름이었다.
그다음에 새 도읍 결정과 천도는 왕조 개창의 천도 중에 알리고 민심의 명목 일신하게 절실한 명목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한양 계룡상 무학을 하다가 한양으로 결정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양 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국공주로 책봉된 55명 정도의 인물이 왕조 개창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정도전, 조준 같은 문신들이었으나 핵심으로 주로 공을 바탕으로 책봉된 인물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해서 이제 있으니까 이거 잠깐만요. 뒤에가 끊어졌네. 아, 이거 스캔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그냥 뒤에 각자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한통 내용 관련된 내용을 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예.